이 넘어가기 전에 저혈당증이 뭔가만 간략하게 여기 또 설명이 또 잘 돼 있어요. 그만 보고 갑시다. 자, 저혈당증이란 말 그대로 뇌를 포함한 신체의 각 세포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혈액 중의 포도당,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그런 질병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게 말 그대로 저혈당증이 혈액 중에 당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를 이제 저혈당증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근데 이 질병이 왜 중요하냐? 왜 이 질병이 중요하냐면 저혈당증은 당뇨병의 병마가 반드시,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가기 전에 거쳐가는 하나의 기착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저혈당증 증상을 보일 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뇨병으로 발전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저혈당증도 대단히 중요한데,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러한 당 탐닉증에 빠지면 사태는 급속히 악화된다. 당과 인슐린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점점 더 설탕식품을 탐닉하게 되고, 왜냐하면 혈당치가 급격하게 낮아지면, 우리가 인체의 혈당치가 낮아지면은 우리가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당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러면은 또 당을 또 흡수하겠죠. 설탕식품을 또 먹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탕 먹지 않아요. 사탕 먹고 어떤 분은 콜라 드시기도 하고. 자, 그러면 점점 더 설탕식품을 탐닉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당치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면 또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어 혈당치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며 결국 또 다른 설탕식품을 탐닉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그 SBS 스페셜 거기에 보시면, 그리고 뭐 거기 외에도 저도 이걸 체감해봤어요. 단 걸 계속 먹다 보면요, 더 단 걸 찾게 되죠. 반드시 더 단 걸 찾게 된다기보다는 단 거를 계속 먹다 보면은 덜 단 게 달지 않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미각을 잃는다 표현할까요? 하여튼 그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설탕식품을 탐닉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긴 하지만 때로는 더 단 걸 찾기도 하죠. 이러한 대사상의 소동이 계속되면 결국 정교하게 제어되는 인체의 혈당 관리 시스템의 혼선이 빚어진다. 그러니까 왜 설탕이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위험한지, 그게 왜 어떻게 혈당 관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지가 이제 설명이 이제 다 되는 거죠.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제때 분비되지 않는 일이 생기고 인슐린 분비량도 불균일해지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 결과는 혈당치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기현상을 연출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래요. 포도당을 이제까지 잘 처리해왔던 세포 쪽에도 드디어 빨간불이 들어온다. 연속되는 혹사의 신체 세포도 그만 지쳐버린 것이다. 세포 표면에는 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슐린 수용체가 뭐냐면요, 이 당이, 이게 당 성분이 오른손 이 주먹이라 칩시다. 그럼 이제 이 왼손이 이 세포예요.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당이 요렇게 그 인슐린이 운반돼서 이렇게 세포 쪽에 딱 붙으면요, 요 이제 통로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위 이제 수용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전문 용어로. 그럼 이 통로를 통해서 그 인슐린이 가지고 있던 그 이게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 인슐린이 운반한 그 당이 이 수용체를 통해서 이제 세포 쪽으로 전달되는데, 이곳에, 그러니까 이 통로가 출입문이 닫혀버린대요. 세포가 혈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혈액 속에 혈당이 많아가지고, 당이 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빨리 세포에 운반해야 되는데, 세포는 그걸 안 받는 거죠. 그럼 이 혈당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린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인슐린 저항이다. 인슐린 저항이란 최근 들어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서 생활습관병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생활습관병이라죠. 예, 생활습관병. 이러한 인슐린 저항 상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세포의 에너지원인 혈당이 연료로 제대로 사용될 수 없음은 물론, 당연하죠.
세포에 에너지 전달을 못했으니까 그 당을 전달을 못했으니까 에너지원이 없어지는 거죠. 갈 곳을 잃은 그럼 이 당은 어떻게 되냐? 엉뚱한 곳으로 운반되어 쌓인다. 그것은 바로 지방세포다. 이 결과는 체외로는 비만으로 나타나지만 체외로는 비만으로 나타나지만 체내에서는 비상사태를 의미한다. 근육이나 신경조직, 장기 등 신체 각 기관들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고갈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설탕식품 탐닉이 저혈당을 부르고 나아가 인슐린 저항을 이야기하는 가장 일반적인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설탕은 왜 이럴까요? 우리가 즐겨 먹는 설탕은 왜 이렇게 생겨 먹는 걸까요? 얘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될 거예요. 앞서 말한 그 빠른 속도로 흡수되는 것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왜 설탕은 위험한가? 첫째, 설탕 속에는 섬유질이 없다. 만일 우리가 설탕의 원료 작물인 사탕수수나 사탕물을 그대로 먹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연의 식물체 속에는 항상 필요한 양의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섣부른 과학과 결탁한 제당업자들은 섬유질을 빼버렸다. 즉, 설탕 속에는 귀중한 섬유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설탕 속에는 섬유질이 없답니다. 섬유질이 들어있지 않은 이 당류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섬유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당 관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그러면 혈당치는 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일까? 이제 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섬유질이래요. 만일 설탕의 섬유질이 자연 상태와 같이 존재한다면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 문제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실험 케이스가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교수이며 영국 당뇨병 학회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젠킨스 박사는 사과를 먹는 방법에 따른 혈당치 변화 차이를 조사했다. 사과를 그대로 씹어 먹는 경우, 그러니까 사과를 그대로 씹어 먹는 경우, 그 다음에 강판에 갈아서 먹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주스 형태로 즙을 내서 먹는 경우, 이렇게 마시는 경우겠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사과를 먹은 후 동일한 조건에서 혈당치 변화를 측정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즙을 내서 먹는 경우가 혈당치가 가장 빠르게 상승한 후 하락했고, 그대로 씹어 먹는 경우는 완만하게 상승한 후 서서히 하락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강판에 갈아서 먹는 경우는 두 방법의 중간 수준에서 변화했다. 사과를 그대로 씹어 먹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섬유질까지 섭취한다. 그렇겠죠. 그냥 사과 그대로 씹어 먹으니까. 근데 즙을 낼 경우에는 섬유질이 거의 걸러져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사실 우리가 즙을 내서 만드는 게 어느 정도의 즙을 내서 이렇게 만드는지의 그 정도의 차도 중요하지만 이 화학적인 어떤 공법을 통해서 사탕수수에 있는 단성분을 정제당으로까지 만드는 거는 어쨌든 더 제거가 되겠죠. 다른 물질들이. 미국에서 저혈당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리처드 헬러 박사도 같은 맥락에서 섬유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천연식품 속에는 혈당의 빠른 상승을 불러오는 단순당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단순당들은 자연계에서는 결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설탕과 같이 빨리 흡수되는 당들은 항상 섬유질과 공존하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소화 흡수 기작이 통제된다. 그러니까 사과의 경우에도 사과 내에 사과당, 과당 외에도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이 먹어야지 그 과당의 우리 신체 내에서의 빠른 흡수를 이 섬유질들이 어떤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막아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헬러 박사는 우리 인체는 섬유질이 제거된 과일 주스나 단순당으로 만든 청량음료, 캔디 등을 소화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설탕 전쟁에도 나오는 그 의사분께서 속이 더부룩하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 단 음식을 먹으면 설탕이 더부룩한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게 바로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원리를 이제 알게 된 거죠.